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 한옥 설계 기법을 적용한 북한의 현대 한옥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다. 이게 교수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제목 쓰기를 좋아해서 거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한옥을 우리가 배우지만 지금까지 한옥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옥에 살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적 재료와 현대적 생활 방식, 현대적 어떤 바뀐 것에 대한 한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을 살고 싶은데 예전에 살던 한옥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화장실도 바뀌었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바뀌었고, 그리고 전에는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집도 키워져 있고, 전에는 겨울엔 춥게 살고 여름엔 덥게 살았는데 이제는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살고 싶고, 전에는 거실에 TV가 없었는데 이제 TV도 제가 살 때는 24인치가 제일 컸는데 지금은 24인치는 컴퓨터도 잘 안 쓸 정도로 큰 테레비를 쓰게 되는 집에서 살게 됐고,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 한옥이 옛날 거를 고집하고 있으면 도저히 그 집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전통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고수하려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너무 지키다 보면 결국은 지금 사람들은 거기서 다 안 살게 되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더라도 바꿀 것은 바꿔서 전통을 이어가 보자.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북한의 건축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실 북한 하면 우리가 주체 하면 이게 김일성, 세습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교수님이 주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별로 김일성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체가 우리 건축에서도 우리 한옥에서도 중요한 단어고, 북한에서 쓸 때는 김일성을 꼭 지칭해서 주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든 분야의 주체를 쓰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주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축의 전통 건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것을 현대화하고 보급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해요. 물론 이것이 서민적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풍부한 삶을 다 이루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보면 충분히 현대화하고 한국의 정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이 건축을 하는 부분은 북한이 상당히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설계하러 평양을 갔었고, 김일성 종합대학 또 친선관 여러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건축과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연변과학기술대학이 바로 이제 북한에 인접해 있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전통 건축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지어가는구나. 제가 남쪽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전통 건축을 이렇게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전통 건축을 주로 보존하는 쪽으로만 배웠는데, 북한에서는 상당히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북한의 건축을 배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고민되는 문제는 이 건축이 우리 민족이나 우리의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건축물들이 그런 건축물들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건축물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흥 시청사도 이게 뭐 우리 한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동사무소도 관련이 없고 유치원도 관련이 없고 학교 건물도 관련이 없고 거의 다 관련이 없는 건축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라 하면 우리의 주체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이나 주체성을 나타내는 건축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설계를 할 때 지붕을 조금 기와집 흉내를 냈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한옥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죠. 우리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문화회관 뭐 이런 건물마저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의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나 이해가 아직까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들은 각 나라에 가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대사관인지 다른 나라 대사관인지 간판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뭐 주 중국 대사관 또는 대한민국 주 뭐 미 대사관 이렇게 간판을 봐야 알 수 있지 건물을 봐가지고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중국의 대사관은 어느 나라를 가나 거의 보면 저거 중국 대사관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내에 있는 중국 대사관도 물론 그렇게 생겼죠. 중국의 건물들이 빌딩에도 보면 그래서 막 기와가 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빌딩에 기와 지붕을 지어서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사실 갖고 배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빌딩에 기와 지붕을 얹는 것은 이건 그 양복에 갓을 쓰는 거나 같아서 디자인이 아주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라 하는 것은 그 전통이라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집이구나 하고 느껴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디자인이 뭐 빌딩에는 기와를 씌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씌워야 되겠죠. 빌딩하고 어울리게. 근데 잘 씌울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축물이 이제 등장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나 우리 민속박물관마저도 현대적 건축물로 적용을 못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을 발전시켜서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시청사가 이렇게 뭐 몇십 층 되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리고 민속박물관도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독립기념관도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예전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런 디자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북한은 생각보다 이런 그 인민대 학습당은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용도거든요. 그런 용도의 건물을 한옥으로 설계를 근사하게 해서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화면으로 북한의 건물을 보면 그런 건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평양에 건설건재대학이라고 건축과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들은 주로 옛날 동독에서 유학하거나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전통 건축에 다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전통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월북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전통이나 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북한은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서 물론 지금에서는 그 체제의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맥이 많이 끊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북한의 그런 건축물들은 다 6, 70년대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건축을 이해하고 전통 건축에 입각해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한 내용은 조선 건축이라는 북한의 그 책을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그 대한민국 건축 역사, 전통 건축 이런 책 제목이 맞겠죠. 전통 건축이라는 책인데, 전통 건축이란 책에 전통의 형태를 이렇게 쭉 나타낸다 하고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요거랑 비슷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붕의 구조와 형식이 이제 쭉 용마루가 있고 무슨 기와가 있고 박공이 있고 추녀가 있고 뭐 잡상이 있고 토수 풍경 사라 부연 석가래 소로 주두 용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 이거 복잡하다 하지만 자꾸 보면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아까는 연면이고 전면이고 이건 이제 측면 모습이죠. 측면은 마찬가지로 이 기와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고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와나 그 기둥이나 처마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칭이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모양이 우리의 전통 건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지붕을 기초적으로 해석하고 만드는 것이 상당히 디자인적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를 가지고 이제 큰 건물, 뭐 이제 길이가 100m, 150m 되고 높이가 4, 50m가 되는 건축물이 이 기초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가 충실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짝 지붕이라 하면 요거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팔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팔짝 지붕, 또 각이 뭉쳐져서 학각 지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면에는 박공 형태고 측면에는 풍판이 있어서 모가 죽고 이렇게 천마가 쭉 나간 형태죠. 이런 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햇빛이 세고 겨울에 춥고 뭐 이러니까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고, 뭐 기단이라는 게 있어서 기둥을 보호하고 지역 집안에 잘 오래오래 있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팔짝 지붕이고, 맞배 지붕인데 이 그림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집입니다. 간단하게 지붕이 두 판으로만 딱 돼 있는 지붕이죠. 보기에는 이 맞배 지붕이 단순해서 조금 볼품 없어 보이는데 실제 집을 가서 보면 이 맞배 지붕이 상당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가장 간단하지만, 근데 맞배 지붕은 그 옆면이 아무래도 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옆면에 보면 풍판이 쭉 덮여 있어서 옆면 마구리를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루가 있고 내림마루가 있고, 원래 이 마루라는 말은 우리 마루 있잖아요. 마루라는 말은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갯마루에서 마루가 이 높다는 말인데, 마루도 이렇게 조금 땅바닥보다는 좀 높게 있기 때문에 마루란 말을 하죠. 용마루는 이제 지붕에서 가장 높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용마루다. 그 옆으로 내려오는 건 내림마루다. 그 두공, 액방, 기둥, 그다음 기단, 하방 이렇게 되는데, 하방은 우리가 구들 놓을 때 바로 이 하방에 딱 맞춰서 구들이 놓이게 됩니다. 치미는 기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이쁘게 만드는 부분을 치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맞배 지붕도 우리 지붕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중요 건물은 맞배 지붕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인데 이건 집이 조금 작을 때 물론 큰 남대문이나 이런 문도 우진각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진각 지붕은 그 내면이 이렇게 모여서 용마루하고 치미하고 귀마루를 이루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진각 지붕도 평이한 스타일이지만 맞배보다는 옆면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고, 우리 그 남대문이나 이런 그 문들이 2층이나 3층 이렇게 문루에서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보통 집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지붕이 바로 우진각 지붕입니다. 중국도 물론 이런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고 팔짝 지붕에 비해서 옆면이 보호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일본에도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물매는 전후 좌우가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모임 지붕은 이렇게 네모날 때 보통 정자나 이런 네모난 건물에 많이 쓰이죠. 모지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골이 보이는 형태로 지붕에서 용마루하고 내림마루가 따로 없이 추녀마루 또는 귀마루로 이렇게 내면이나 또는 6면, 8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모이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벽은 두공, 액방, 기둥, 하방, 기단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지붕이 가장 디자인을 그 미적 요소를 우리 전통적 요소를 형성하는 그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붕이 가장 중요하게 그 북한에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중요한 것이 비례거든요. 비례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그 폭과 너비가 일정한 비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정일 경우에 비례, 누정은 이제 네모에 가까운 비례고 문루일 때 비례, 궁전일 때 비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우리 전통 한옥은 그런 그 비례가 1대 3에서 1대 1 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종묘 같은 경우에 긴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러한 비례로 이루어져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 1대 3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고 큰 건물을 질 때도 이걸 이제 잘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건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붕의 높이하고 건물 몸체의 벽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비례감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또는 벽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면 지붕이 이제 아주 무거워 보일 수 있고, 또 지붕이 작으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떼똥해 보인다고 그러나 이게 어색한 그런 것들이 지붕에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통 목수들도 이 지붕의 가장 큰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설계할 때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붕의 곡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직선으로 했을 때는 답답해 보이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처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수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처마를 들어 올리는 그 수법도 이게 옆으로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곡선이 두 가지입니다. 3차원으로 그런 그 튀어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곡선이 그 단순히 2차 곡선이 아니라 그 로그 곡선에 가깝게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수식으로
풀기도 하지만 지금은 실제 현장에서 목수가 눈으로 봐서 이제 그것을 다 결정을 했어요. 눈으로 봐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더 나와라, 조금 더 올려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비례감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면도 없이 목수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면을 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요새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컴퓨터 설계를 해서 그 각도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처마를 하는 곡선을 찾아서 설계를 하고, 그런 설계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지붕하고 벽하고 건물이 기단하고 이게 아름답다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현대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어렵기 때문에 기와 지붕을 이제 콘크리트로 하거나 이럴 때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전통 건축에 대한 비례나 각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전통 건축가가 현대 건축적인 콘크리트나 철골을 이용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훨씬 더 전통의 맛을 살린 건축물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현대 건축가는 전통 건축을 몰라서도 안 하고 무리하게 안 하고, 또 전통 건축하는 사람들은 현대 건축을 또 안 해봤으니까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짓기 겁내하지요. 그래서 많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면 형식도 뭐 직사각형 형식, 정사각형 형식, 육각 형식, 팔각 형식, 팔자 형식 이렇게 다양한 특수 형식까지 해서 평면도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붕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비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붕이 작아 보이는데, 실제 비례를 보면 지붕 높이 구간이 보통 벽체 높이 구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붕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거의 가분수 비슷한데 집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아래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래 부분이 항상 커 보이게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집이 거의 지붕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지붕 부분을 주로 보게 되고 가까이서 보면 벽 부분을 주로 보니까 그런 지붕이 그렇게 큰 거를 못 느끼는 거죠. 실제는 이 벽체 높이 구간이 지붕 높이 구간보다 이렇게 많이 크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처마는 이제 햇빛하고 관계가 있어서 보통 60도 정도 각도를 이루어서 처마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둥은 이제 배울림 기둥이라 그래서 이제 가운데 배가 이제 붉은 그런 기둥이 많이 쓰여지고, 맨 옆에 기둥은 안쏠림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려니까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도 기둥이 똑바로 안 서 있고 약간 쏠려서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한옥에도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지붕과 벽체 높이 구간과의 비례를 따지는 것이고, 기둥의 간격도 단순히 구조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례를 봐서 좀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 높이 구간하고 벽체 높이 구간, 기단 높이 구간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좋은 디자인이고 좋은 건물이 됐다 하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봤을 때 이 기와의 그 지붕선과 처마의 나간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벽까지의 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례로 보면 90도, 30도, 60도 이렇게 쭉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선조들이 전통 건축을 어떻게 해왔나를 보고 이걸 쭉 조사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이런 이제 원칙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마 높이나 처마 돌출 길이, 건물의 너비, 지붕의 높이가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 한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처마 끝에서 보면 이 처마 각도가 90도, 30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각도는 뭐 이게 법칙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전통 건축물을 보면 이런 각도로 된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많기 때문에 이 각도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 건축을 설계할 때도 이런 것에 입각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비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보탑을 보면 다보탑은 석조로 구성된 탑입니다. 다보탑이 불국사에 있는 탑 중에서 다보탑이 아주 이쁜 탑이지요. 석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모양은 집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 모양이라는 것은 기와 집 모양인데 거기에 뭐 다보탑이 나무를 쓴 것도 아니고 기와를 얹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돌을 깎아서 만든 탑이지만 아름다운 이유는 그 탑이 그런 기와집의 익숙한 비례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좋은 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용마루와 처마 그리고 바닥 기단, 기둥과의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 길이도 우리가 이걸로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이렇게 나온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팔짝 지붕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팔자처럼 생겼고 평면 이렇게 지붕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측면에서 보면 이런 풍판을 가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건물 주지붕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 이런 팔짝 지붕을 많이 쓰게 되고 사면 이런 박공 지붕은 독립건물이나 정각건물 또 여러 개 지붕이 있을 때 사면 다 정면성을 나타낼 때 이 사면 박공 지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런 그 기존의 지붕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커지면 중심 겹 박공 지붕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문도 길게 됐을 때 가운데 소슬 대문을 한다든지 가운데 큰 집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중심 겹 박공 지붕을 해서 그냥 단순히 길게 하지 않고 중간 부분을 잘라서 문루 건물이나 독립적인 건물을 여러 개의 지붕으로 만들어서 할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면 겹 박공 지붕은 독립건물 문 건물 중에서도 현관 입구라든지 또는 평면의 이 가운데 부분이 강조할 때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서로 다르게 될 때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합니다. 지붕 설계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평면하고 지붕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맞추면 처마가 이게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지붕을 잘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설계할 때는 그래서 모형을 여러 번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집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꺾임형 지붕이나
또는 꺾임 1형, 2형, 3형, 4형 해서 건물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 이런 그 형태의 지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현대 건축물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기본 소재를 지금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통 건물에서는 이런 그 지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지붕들의 요소를 만들어서 현대 건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꺾이는 게 뭐 9번, 10번, 12번까지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 큰 건물일 때 이제 이게 잘 이용이 됩니다. 아까는 이제 팔짝 지붕의 경우고 요거는 이제 맞배 지붕의 경우. 맞배 지붕은 이렇게 지붕판이 두 개로 딱 돼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맞배 지붕입니다. 맞배 지붕도 맞배 이렇게 겹지붕도 있고 또 그 일부 중심에 팔짝 지붕을 놔서 맞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그 지붕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진각 지붕은 아까 그 중요한 건축물, 문루 건축물에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각 지붕도 우진각 겹지붕이나 또 이게 네모내지면 모지붕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지붕은 중심을 강조할 때 이 모지붕을 쓰고 우진각 겹지붕은 가운데 부분을 좀 돌출하거나 처마 높이를 같이 맞출 때 지붕 커지고 처마 높이가 같아지려면 지붕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붕 높이를 같이 하고 길어지면 너무 내려와 버려서 처마가 이제 안 맞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런 건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이게 길이가 168m에 폭이 139m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기념관보다 더 큰 건물인데 그 기와 지붕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지붕이 우리는 그 익숙하지 않았는데 제가 쭉 해외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큰 건물도 이렇게 우리 전통 기와로 올리는 맛이 있구나. 근데 중국하고는 또 달라요. 중국은 여기 좀 더 우리 느낌하고 다른데 그 평양 인민대 학습당 요 앞에서 맨날 사열하는 무슨 텔레비에 북한은 지금 하면 앞에 이렇게 막 그 사열할 때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게 도서관 비슷한 건물인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문화회관 격이에요. 물론 가운데 그 주석 무슨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조금 뭐 느낌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보면 문화회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이렇게 기와집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처음엔 저한테는 상당히 쇼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가 돼서 이런 건물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옥을 배우고 있는데 한옥이 과거에 쓰이던 용도에서 지금 현대에는 그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용이나 공공용이나 또는 이런 대규모 건축물의 한옥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북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빌딩으로 지면 뭐 지붕만 달랑해 가지고 어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아까 그 막 14번, 15번 이렇게 꺾어지고 자르고 이런 조작을 해서 이 비례를 찾아서 이제 이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전에는 이런 건물을 지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에 이제 지어야 할 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서 그 민속박물관도 크잖아요. 이게 큰 건물을 이 지붕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팔상전 또 몇 개 이렇게 건물을 조합해 놓은 식으로 이제 모아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울리질 않아.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로 해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건물입니다. 우리 단면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빌딩이죠. 이게 높이가 40m가 넘으니까 거의 10한 3층 규모의 높이의 건축물이죠. 168m니까 이 건물도 아주 크고, 이런 건물을 기와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사람들의 창조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우리 건축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확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디자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민대학습당에 쓰인 지붕의 크기 및 부재의 치수가 이제 쫙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러 우리의 전통 지붕들의 변화한 것을 모아서 이제 그 용도가 도서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뭐 전시장도 있고 많거든요. 그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건 뭐 좀 학문적인 거니까. 이거는 평양 가면 여기서 항상 냉면을 먹습니다. 옥류관이에요, 옥류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건물들이 등장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 콘크리트 한옥은 우리 부분에는 없어가지고 이 공공건축물에 요새 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에서 이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우리 공공건축물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공공건축물도 할 수만 있으면 전통성을 갖춰서 하면 좋겠지요. 이 대동강변에 이렇게 처마가 겹처마로 잘 나와 있고 기둥하고 이런 그 공포도 잘 보이죠. 그래서 이 기둥도 얼마나 벽에서 튀어나와야 되는가, 공포를 어떻게 하나, 처마를 콘크리트로 할 때는 어떤 각 곡선을 이루나 하는 것들이 연구돼야 할 과제고, 이런 것들이 잘 연구가 돼서 여기는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동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석조 부분도 난간도 이제 우리 전통 난간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게 되고, 물론 가로등은 가로등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강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지붕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는 물론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고 높기 때문에 내부는 다른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인데 뭐 우리랑 같이 회의를 합니다. 어쨌든 회의를 하면 조금 답답하죠.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막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 처음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인사말 비슷하게 뭐 위대한 무슨 뭐 지도자 뭐 하시길 하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또 웃으면 분위기 이상 안 되니까 웃지도 못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아주 노후해가지고, 이게 도서관이 노후해가지고 이제 리노베이션 설계를 했는데, 뭐 설계하면 뭐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재하고 이것까지 가져오려는데 결국 가져가질 못해서 이 진행이 안 됐어요. 오래된 건축물들이죠, 다. 이 도서관은 깔끔하게 서양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양 대극장 모습인데, 대극장도 우리 이제 문화회관이나 무슨 예술의 전당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건물이라서 이건 좌우 대칭 형태로 딱 만들어 가지고 지은 형태입니다. 이 건물도 폭이 73m에 길이가 136m니까 아주 큰 건물입니다. 3층 규모고 29,000평방미터고 관람석이 2,000석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잘 돼 있습니다. 문화궁전, 이 저녁 때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고요. 아래 이렇게 지붕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오페라 극장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폭이 184m, 117m, 길이가 184m니까 아주 큰 건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을 한옥 형태로 디자인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건축적으로 전통을 이어서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이런 공공 건축물을 만드는 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공공 건축물에 이런 전통성을 집어넣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문화광장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각 나라에 보면 해외에 보면 한국문화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문화원이 이런 한옥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실 시흥시에서도 한옥 학교도 하고 온돌도 하는데 여기에 정자라든지 조그만 우리 한옥을 나타낼 수 있는 집들이 조금 있어줬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커피숍 내부도 우리 옛날 안방이나 이런 마루에서 느끼는 그런 인테리어가 좀 되면 훨씬 더 편안한 감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국제친설 관람관. 사실은 옛날 김일성부터 해외에 다니면서 선물 받은 거 전시해 놓은 전시장입니다. 요것이. 근데 산속에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적인 내용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지붕의 이제 판 모양이나 지붕의 내용들이 번호 순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이게 건물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지붕을 적당한 간격과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부분으로 지붕 단면 설계하는 방법을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은 옛날 방식으로 이제 지붕을 만든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전에는 나무가 석가래하고 기둥하고 보하고 하고 지붕선은 속에 이제 개판을 얹은 다음에 위에 흙을 얹어서 곡선을 이루었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서 아래 그림은 곡선을 이루는 건 같은데 속이 아주 간단해졌죠. 그것은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재를 사용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 판재를 쓰지 않고 내부를 이제 철골재로 씁니다. 철골재로. 그래야지만이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지진에도 버틸 수 있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 모양은 전통적인 모양을 나타내게 하고 내부는 지금 자재로 써서 튼튼하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을 배우고 현대 건축적으로 해석을 해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방법으로 물론 문화재라 하면 전의 방법으로 그대로 설계도 하고 그대로 지어야 하지만 문화재가 아니고 실용적인 건물이라 하면 실용성에 맞춰서 이런 건물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이제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고 자재가 더 좋아지면 더 좋은 방법에 또는 건축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북한에서 한 거지 지금은 우린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철골 자재를 사용을 해서 보통 지붕 모양을 형성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흙을 많이 얹었는데 요새 이제 문화재 한옥이 아닌 한옥은 흙을 그렇게 많이 얹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열재를 쓰지요. 단열재가 흙보다 훨씬 더 단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 우리가 느낌에 상당히 중요한데 기둥을 과연 벽하고 얼마나 돌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기둥이 벽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근데 중심선이 벽에서 약 10cm 이상 나왔을 때 벽기둥이 보기가 좋다. 그래서 잘 형성된 경우다. 그러고 두 번째 그림은 벽기둥이 중심이 벽선에 맞춰져 있어서 벽기둥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중심이 벽 바깥선에 딱 맞춰져 있는 경우고, 그런데 우리 한옥 맛을 느끼려면 기둥을 이 콘크리트 벽이든 무슨 벽에서 10cm 이상 떨어뜨려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느낌이 좋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건축에서 기둥이 벽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이 현대 이제 콘크리트나 또는 이제 흙벽돌이나 뭐 다른 걸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에 있어서 아까 지붕, 그다음 벽, 처마, 기단 모든 부분이 현대적 재료와 현대적 용도로 됐을 때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전통하는 사람들이 비례를 정확하게 봐서 가장 좋은 비례는 요 비례다. 그리고 벽하고 떨어진 거리는 이 정도가 가장 좋다 하고 책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건축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지금 부분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마 부분도 이 각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처마의 내부를 하는 것도 좀 간단하게 해서 덧석가래 밑석가래 이렇게 만들어서 외도리를 만들고 각도를 만들고 하는 것들도 지금의 방법으로 이게 쉽게 하는데 지금은 더 쉽게 이제 이것을 하죠. 철골로 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니까요. 처마 돌출 길이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이제 건축법이 있어서 처마가 이제 얼마가 나가면 건축 면적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 건폐율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처마를 많이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운동이 계속 있어서 요즘에 와서는 처마를 건폐율에서 많이 빼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처마를 빼면 건폐율에 다 잡아먹어서 뺄 수가 없으니까 처마가 안 나가니까 우리 맛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건폐율에 빼주고 연면적에서도 그러니까 면적에서도 전에는 1m 넘어가는 부분은 건폐율도 다 집어넣고 연면적에서도 발코니처럼 얼마 나가면 집어넣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한옥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줘서 한옥 이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겹처마일 경우 석가래와 부연의 길이가 부연이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석가래가 외도리에서 3분의 2 길이로 이게 2대1 비율로 있을 때 겹처마가 아름답다. 사실 이게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썼지만 이걸 안 가르쳐 주면 겹처마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상당히 돼요. 현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러한 비례를 미리 전통 건축에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찾아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의 물매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붕의 물매를 10대 5.5로 할 것이냐, 10대 4로 할 것이냐, 10대 2로 할 것이냐. 그래서 부연의 물매가 10대 2 정도고 밑석갈의 물매가 10대 4 정도고 지붕의 물매는 10대 5.5 정도로 했을 때 제일
그 보기가 자연스럽고 좋다. 그래서 이거 설계를 현대건축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기준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현대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거나 철골로 하거나 재료가 바뀌어도 이 기준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딱 안 정해져 있어서 전통하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보고 적당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왜 그 북한은 미리 전통하는 사람이 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우리는 도면도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도면이 조금 그려지고 전에는 목수 혼자서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현대건축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옥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었어요. 이 각도로. 근데 여기 책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던지. 이 지붕의 처마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처마가 못생기게 되면 집이 아주 못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막세기와 돌출 길이도 여기 얼마가 나갔을 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막세가 끝에서 얼마 나갔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고 막세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각도,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이제 북한에서 그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려진 도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이 이제 이렇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직선이 아닌데 요 곡선을 잡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걸 지붕의 표면 곡선 작도 방법이라고 돼 있어서 A하고 D하고 직선을 긋고 요 물매 C 최대 처짐 길이를 F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 최대 처짐 길이가 있는 부분이 1대2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딱 눌러놨죠. 그러니까 처짐 길이가 3분의 1 지점에서 가장 처져 가지고 그거를 1m 간격으로 이렇게 그 길이에 따라서 주어 가지고 요 곡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는 그림으로 안 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수하고 기와하는 사람이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적당히 하니까 나중에 도면을 그릴 재간도 없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현대 건축물을 할 때는 얼만큼 적당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해서 도면화해 주면 기와를 얹거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거나 다 이 물매를 맞춰서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의 돌출 길이, 그 다음에 벽체 축과 벽기둥 축 사이 거리, 그 다음에 그 지붕의 처짐 그 깊이, 그 다음에 가장 처지는 부분의 위치, 이런 것들이 기존 건축물, 전통 건축물에서 쭉 조사를 해서 요 정도가 가장 우리 눈에 익숙하고 좋더라.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도면화 작업을 해서 현대 건축물에 적용을 이제 딱 시키는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작도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그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 철골 구조나 또는 벽돌이나 새로운 흙벽돌이나 이런 구조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한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전통 건축을 연구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60년대부터 약 50년 동안 이러한 그 나무로 짓는 건축에서 재료가 바뀌면서 또 나무로 짓더라도 나무를 그 통제해서 각재나 판재로 쓰면서 석가래나 부연을 얹을 때 그 길이와 각도를 나타내 주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전통 건축물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으면 좀 더 그 우리 정서에 맞는 한옥, 이 시대의 한옥 건축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쓰지 않던 공간이 지금은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 쓰지 않던 용도가 지금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새롭게 그 수요되는 용도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한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쓰지 않던 방법으로 이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의 건축물이지만 예전에는 정자가 뭐 정자 용도, 예전 용도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풍 가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그 요새 제가 개발한 거 하나는 정자인데 그 바닥에 온도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앉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정자를 평평하게 해서 겨울에 정자에 온도를 놓고 거기다 텐트를 쳐서 이제 거기서 그 겨울에도 보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용도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 필요한 연구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북한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건축이 어떻게 현대화되고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나 하는 그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지 꼭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그 전통을 하는 사람만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소비자인 우리가 이 수요를 창출해서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흥 이 한옥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그 시흥시를 좀 더 한옥적이고 전통적이고 내가 사는 공간을 좀 더 한옥적이고 전통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